안녕하세요. 81세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의학 박사 김만수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이던 시절 동갑내기 친구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약 잘 먹으면 되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고 달달한 간식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더니 결국 합병증이 찾아왔고 얼마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사실 30년 전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땐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설마? 하지만 그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당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1살. 한 번도 당뇨약을 먹은 적도 병원 신세진 적도 없이 아침마다 운동하고 강의하고 손주들이랑 뛰어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딱 하나, 이것만 조심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또는 이미 당뇨가 있으시다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10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핵심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알게 된 당뇨의 치명적인 식습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나이대에 특히 위험한 당뇨병을 유발하고 수명을 확실히 단축시키는 최악의 습관들입니다. 당뇨가 있든 없든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아침은 안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6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을 거르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방출하여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이미 인슐린 감수성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감소해 있는데 아침을 거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이 아침을 규칙적으로 거르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4%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종철 씨는 매일 아침을 거르고 점심때 한꺼번에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그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었고 결국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이상 당뇨 환자 중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망막병증과 신경병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실천해온 아침 식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삶은 달걀 2개를 먹습니다. 가끔은 달걀 대신 두부 한 모를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백질로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금치나 상추 같은 녹색 채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서 먹는데 이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정도 곁들입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나 장아찌를 아주 조금 먹는데 너무 짜지 않게 물에 한번 씻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입맛도 돋우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더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하루 종일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됩니다. 점심때 폭식하게 되는 일도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따라하기 어렵다면 먼저 삶은 달걀 1개와 견과류 몇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전혀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설탕이 많은 전통 음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음료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식혜, 수정과 오미자차, 대추차 같은 전통 음료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전통 음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혜 한 공기에는 설탕이 45티스푼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콜라 반 캔과 맞먹는 양입니다. 수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과 계피의 건강 효능은 있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더불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인 바나나, 감, 망고, 파인애플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67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직접 담근 식혜 한 잔과 바나나 한 개, 감 한 개를 드셨습니다. 우리 전통 음료와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분의 당화 혈색소는 계속 올라갔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당 섭취량을 25g 즉 6티스푼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전통 음료 한 잔만으로도 이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전통 음료 대신 무가당 차를 선택하세요. 녹차, 보리차, 우엉차 등은 당분 없이도 풍부한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건강 음료를 알려드리자면 아침에는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약간 넣어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활동이 촉진되어 소화가 잘 됩니다. 오전에는 녹차를 한 잔 마시는데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보리차나 우엉차를 마시는데 이런 차들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국화차나 연근차는 신경을 진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두 조각 이하로 제한하고 그것도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는 당도가 낮은 베리류 즉 딸기나 블루베리를 그리고 키위, 자몽 등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바나나, 감, 파인애플처럼 달콤한 과일은 가급적 적게 드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갈증 감각이 둔해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책상에 항상 물병을 두고 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당분이 없는 음료를 마시면서 과일도 적절히 조절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흰 쌀밥과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국물에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흰 쌀밥을 주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죠. 특히 국밥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우리의 오랜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흰 쌀은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의 대부분이 제거되어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 GI는 72로 백설탕보다도 높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흰 쌀밥을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68% 증가합니다. 이는 흰 쌀밥의 높은 혈당 지수와 우리 나이대에 감소된 인슐린 감수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국물은 쌀 전분의 소화 속도를 높여 혈당 상승을 더 가파르게 만듭니다.
또한 찌개나 국에 있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더 빠르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당뇨병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제 환자 종철 씨는 하루 3끼 흰 쌀밥을 드셨고 특히 아침에는 꼭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국물에 말아야 밥맛이 난다고 하셨죠. 그의 혈당은 계속 치솟았고 결국 심각한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흰 쌀밥 대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방법인데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흰 쌀밥 대신 현미, 흑미, 귀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이런 통곡물은 껍질과 배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55로 흰 쌀밥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밥의 양을 줄이세요. 저는 한 끼에 작은 공기 반 정도만 먹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실제로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줄어듭니다. 밥 양이 줄어든 만큼 단백질과 채소의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밥과 국은 반드시 따로 드세요. 밥은 젓가락으로 한 입 먹고 국은 숟가락으로 따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전분이 뜨거운 국물에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는 국을 먹을 때 건더기만 건져서 먹고 국물은 아주 조금만 마십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충분히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 입을 적어도 20번 이상 씹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 대신 콩류와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두부, 청국장, 된장찌개에 건더기, 각종 나물 등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 상승이 적고 영양가는 높아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런 식사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볍고 건강해진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숨겨진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과 고혈당 지수 간식입니다. 저는 단 것을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게 당분을 많이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당이 가득합니다. 가공식품, 특히 저지방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을 줄이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설탕을 더 넣어 맛을 보완합니다. 저지방 요구르트, 저지방 소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판되는 소스, 드레싱, 통조림, 즉석식품 대부분에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케첩 한 큰술에는 설탕 한 티스푼이 들어있고 시판 불고기 양념 한 봉지에는 설탕이 무려 4에서 6큰술이나 들어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고지아이 즉 고혈당 간식들입니다. 라이스칩, 누룽지, 현미과자, 심지어 무설탕 표기된 제품들까지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해서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한과, 약과, 강정과 같은 전통 간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쌀가루나 밀가루에 꿀이나 조청을 듬뿍 넣어 만들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가공식품에 숨겨진 당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87%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당뇨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가공식품 섭취가 합병증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요구르트와 건강한 한과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요구르트 한 개에 설탕이 4큰술이나 들어 있었고 한과는 쌀과 조청으로 만들어져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분의 당뇨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법들인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가장 먼저 가능한 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세요. 집에서 요리하면 재료와 양념의 양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당분과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설탕 대신 갈아 넣은 배나 양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당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판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성분표에서 포도당, 과당, 말토덱스트린, 시럽, 농축과일즙 등의 단어가 보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분표의 앞쪽에 당류가 있다면 해당 제품에 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식으로는 당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제가 자주 먹는 건강한 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정도 먹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는 삶은 달걀을 먹는데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가끔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에 계피 가루를 약간 뿌려 먹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녁에 간식이 필요할 때는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 스틱을 먹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을 줍니다. 한과나 약과 같은 전통 간식 대신에는 견과류를 소량 볶아서 먹거나 말린 버섯이나 해조류 스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 상승이 적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렇게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와 간식을 바꾸면 처음에는 단맛이 그리울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미각이 변화하여 적은 당분으로도 단맛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식습관 변화를 통해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7.8%에서 6.5%로 낮추셨고 약물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식습관은 알코올 섭취와 야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소주 한 잔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술자리 문화에 익숙하시죠. 또한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밤에 맛있는 것 좀 먹자라며 야식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야식은 당뇨의 치명적인 이중 타격입니다. 알코올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첫째,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과 저장을 방해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센터인데 알코올이 이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알코올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 알코올 자체가 열량이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맥주, 막걸리, 과실주, 칵테일 같은 음료는 알코올 외에도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당 상승을 더욱 촉진합니다. 500ml 맥주 한 잔에는 설탕 3에서 4티스푼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야식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데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이나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보다 평균 혈당이 20%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취침 전 2~3시간 이내에 먹는 음식은 혈당 조절을 크게 방해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또한 야식으로 자주 선택되는 음식들인 라면, 치킨, 피자, 족발 등은 대부분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밤에 먹으면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올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 친구 종철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셨고 TV를 보며 라면, 치킨, 족발 같은 야식을 즐겼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셨죠. 그의 당뇨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말초 신경병증으로 다리에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야식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건강 습관인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건강해집니다. 우선 알코올은 가능한 한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바로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건강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변에 알리니 모두가 존중해 주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자리에서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맥주나 막걸리보다는 소량의 와인이나 위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고 충분한 물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야식 문제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전에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먹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에 최소 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배고픔을 느낀다면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 배고프다면 몇 개의 견과류나 삶은 달걀 반쪽 정도가 적당한 선택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가벼운 포만감을 줍니다.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숙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한 이후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건강한 식습관의 종합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모든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먹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건강한 지방을 조금씩 먹는데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저는 한 끼 식사에서 접시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웁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버섯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 최소 4~5시간의 간격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소화 시스템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섯째,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식후 15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 상승을 크게 줄여줍니다. 저는 매 식사 후에 주변을 천천히 걷는데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상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특히 식사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이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매일 15분 정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알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식사 습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흰 쌀밥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채소를 먹기 시작했죠. 그 다음 주에는 점심에 흰 쌀밥의 양을 줄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변화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식습관을 바꾸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셨습니다. 약물 없이 말이죠. 저 역시 30년 전 당뇨 전 단계에서 이런 식습관의 변화로 정상 혈당을 되찾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고 81세의 나이에도 약물을 거의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셨나요? 나는 밥보다는 과일이야라며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많은 기능들이 서서히 떨어지고 약을 복용하는 빈도는 늘어나고 체내 호르몬 균형은 변화하며 우리 장기들은 예전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무심코 매일 드시는 과일이 혈당을 서서히 높이거나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하거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셨던 바로 그 과일이 어느 순간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아닌 장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과일과 장수를 돕는 과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바로 여러분께 갑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저도 요즘 손주들을 보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제 친구 영수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건강에 신경 쓰며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물었고, 영수 씨가 자신의 식단을 이야기하자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 드셨다고요?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과일 중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당 폭격기,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로 특히 가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요즘에는 샤인머스켓, 거봉, 청포도 등 다양한 품종이 연중 시장에 나와 있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수입 포도도 많이 유통되어 접근성이 높은 과일이지만 이 달콤한 과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포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중간 크기 포도 약 20알에는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4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문제는 포도의 크기가 작아 한 번에 많은 양을 쉽게 드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 한 송이는 약 300g 정도인데 이를 모두 드시면 48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설탕 12티스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 25g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는 더욱 달콤하고 먹기 편해 과식하기 쉽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당뇨병을 갖고 계시며 약 25%가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즉, 60대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혈당 문제가 있거나 그 위험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도와 같은 당 폭격기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당지수가 65 이상으로 더욱 높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제 이웃 이강호 선생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셨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 정도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의사는 식이 조절을 권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추석부터 겨울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선생님은 손자가 좋아한다며 매주 포도를 사오셨고 손자와 함께 거의 매일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특히 씨 없는 샤인머스켓은 먹기 편해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울 정기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5 당화혈색소가 7%로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포도를 자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당분 과일의 지속적인 섭취가 혈당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선생님은 포도 대신 저당분 과일로 바꾸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로 내려가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농약 잔류물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포도는 농약 사용이 많은 과일 중 하나로 껍질이 얇아 농약이 과육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화학물질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포도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블루베리는 포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포도보다 훨씬 적으면서 항산화 물질은 더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년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낮은 당지수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당뇨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딸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딸기 8개에는 당분이 약 7g으로 포도의 절반 이하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분자나 라즈베리 같은 다른 베리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리류는 한 번에 한 줌 정도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베리는 연중 구입 가능하며 가격도 신선한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딸기를 무가당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전해질 파괴자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 관리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경련 예방에 좋다고 해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우리 연령대에게는 의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1일 권장량 2000에서 3500mg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칼륨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70% 정도로 떨어지며 70세가 넘으면 약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중 약 25%가 경미한 신장 기능 감소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나나와 같이 칼륨이 높은 식품을 자주 드시면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고칼륨혈증은 초기에는 손발 저림, 근육 약화, 피로감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가 많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약물, 그리고 일부 이뇨제와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며 그중 절반 이상이 이러한 칼륨 상승 약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정 선생님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우유, 꿀을 넣어서 만드신 스무디를 약 3달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았으나 점차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발생해 심장내과를 방문하셨는데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의사는 정 선생님이 드시던 고혈압약과 바나나의 조합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조정과 함께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자 3주 후에는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사과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으로 바나나의 절반 이하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적절하면서도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은 과학적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사과는 실온에서 일주일, 냉장 보관 시 한 달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우리 같은 노년층이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바나나처럼 금방 무르거나 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배도 좋은 선택입니다. 배 한 개에는 칼륨이 약 210mg 정도로 적당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더욱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위산 과다 유발자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 특유의 상큼한 맛과 달콤한 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염증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이 가진 특별한 성분이 우리 연령대에게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요리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효소가 위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위벽 점막이 20, 30대에 비해 약 40% 정도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시며 약 50%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을 주기적으로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브로멜라인이 이미 약해진 위벽을 자극하면 통증, 염증, 심지어는 미세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동창 김영수 선생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간헐적인 속쓰림이 있었지만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작년 여름 자녀들과의 가족 여행에서 신선한 파인애플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느껴져 평소보다 많은 양을 여행 일주일 내내 드셨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부터 심한 속쓰림이 시작되었고 물만 마셔도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식 때문이라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3일 넘게 지속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이 악화되었고 식도 하부에도 염증이 관찰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브로멜라인이 이미 약해진 위벽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파인애플을 많이 드신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고 이후에도 파인애플을 드시면 즉시 속쓰림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범랑질이 약해지고 잇몸이 후퇴하면서 치아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효소는 이미 약해진 치아를 자극해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치아 민감성 문제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인애플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배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알칼리성이라 위 점막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배는 오래전부터 폐와 위를 촉촉하게 하고 열을 내리며 점액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배 한 개에는 위장 건강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약 5g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산을 중화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의 산성은 약 6.5로 중성에 가까워 위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배즙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위염 환자들의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에 함유된 아르부틴,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이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박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약 92%로 매우 높고 알칼리성이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수박은 수분 보충과 함께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과일입니다. 참외나 멜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며 산도가 낮아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염증 유발자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으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드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시중에 오렌지 주스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새콤달콤한 과일이 특히 관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렌지와 귤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시트르산 즉 구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ml의 오렌지 주스에는 약 0.7g의 시트르산이 들어있고 이는 강한 산성을 띱니다. 이러한 산성 성분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일부 관절염 환자들은 감귤류 과일을 섭취한 후 24에서 48시간 내에 관절 통증과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환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5%가 관절염을 앓고 계시며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75세 이상에서는 약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 70대 여성의 약 60%가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윤미경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조절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자는 생각에 매일 아침 오렌지 2개와 오렌지 주스 1잔을 2달 넘게 꾸준히 드셨습니다. 약 2주가 지나자 평소보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손가락 관절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2배 가량 올라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오렌지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2주간 감귤류 과일을 모두 끊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경 씨는 반신반의하며 따랐는데 놀랍게도 10일 정도 지나자 통증과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오렌지에 함유된 시트르산이 일부 관절염 환자들에게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체내 염증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이런 반응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렌지의 또 다른 문제는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렌지의 강한 산성은 이미 약해진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치아 민감성이나 에나멜 손상 문제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렌지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체리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이 약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항염증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리 주스로 드셔도 좋고 냉동 체리를 구입하셔서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체리에 함유된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도 개선해 주어 관절통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키위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으면서도 산도가 낮아 자극이 덜합니다. 또한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키위 1개를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촉진되고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당분 폭탄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태국산 망고, 애플망고 등 다양한 종류가 연중 시장에 나와 있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과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망고 1개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11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하루 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망고 한 개만 드셔도 이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당분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60대 이상은 당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당뇨병을, 약 25%가 당뇨 전 단계 상태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망고 같은 당분 폭탄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이웃 박 여사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당뇨 전 단계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작년 여름 며느리가 애플망고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개씩 드셨습니다. 평소 혈당 수치가 120에서 130 정도였는데 일주일 후 병원 검진에서 혈당이 18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망고의 높은 당분이 혈당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망고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당분이 훨씬 적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당분이 15g 정도로 망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과일은 냉동 제품으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한 줌 정도 넣어 드시면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복용 중인 당뇨약이 있으시다면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약 효과를 높이는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리류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년기 독이 되는 과일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과일들이 모든 분들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젊은 분들께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우리 연령대에 좋을까요?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체리가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적당하고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 반 개나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어떤 과일을 드셔도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정보가 모든 분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일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몇 배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